당신이나 나나 남자와 여자 성별을 박여넣어서 궁에 들어온 게 들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오. 절대 비밀이오니다. 조선 중기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 이른 봄비가 내리는 날, 낡은 초가집 마루에 12살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석이. 눈이 크고 손이 작고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기는 아이였다. 그 옆에는 석이보다 2살 위인 오빠 석돌이가 쪼그리고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빗소리는 일정했다. 초가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작은 북을 두드리는 것 같았고 석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곤 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빗소리만큼은 부잣집 기와집과 다를 바 없었다. 두 남매는 가난했다. 아버지는 석이가 5살 때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홀로 삭바느질과 나물 장사로 두 아이를 키웠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솜니불 하나로 버텨야 했다. 그래도 남매는 웃었다. 석돌이는 동생을 등에 업고 뒷산을 뛰어다녔고 석이는 자기 밥을 몰래 오빠 그릇에 덜어주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그런 두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마을에는 비슷한 처지의 집들이 많았다. 모두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이었다. 그러나 석이네는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편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는 이웃집 빨래까지 도맡았다. 석돌이는 10살 때부터 밭일을 도왔고 석이는 9살부터 삭바느질을 배웠다.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찌를 때마다 석이는 이를 물었다. 소리를 내면 어머니가 걱정할 것 같았다. 그해 봄 내시부에서 관리 하나가 마을을 찾아왔다. 그는 14살에서 16살 사이에 건강한 사내 아이를 찾고 있었다. 내관 후보를 선발하는 것이었다. 내관으로 선발되면 거세 절차를 거쳐 궁에 들어가게 되고 그 대가로 가족에게는 일정한 전답과 쌀이 주어졌다. 가난한 집안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조건이었다. 마을 어른들은 수군거렸다. 어미 혼자 두 아이 키우는 저 집이 딱 맞겠다고. 어머니는 사흘을 울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석돌이의 이름을 관리의 명부에 올렸다. 석돌이는 담담했다. 14살짜리가 담담할 수 있는 한계까지 담담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어머니가 새 옷을 지어줄 때도 표정이 없었다. 밤에 동생이 옆에서 소리 없이 울자 석돌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울지 마. 나는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석이는 알고 있었다. 오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 어둠 속에서 석이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선바로 열흘이 지나 입궁 절차가 시작되기 사흘 전 석돌이가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고열이었다. 의원이 다녀갔고 냉수를 적신 수건을 이마에 얹어보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도 석돌이는 일어나지 못했다. 입궁 날짜는 다가오고 명부에 올린 이름을 취소하면 가족 전체가 관아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빚도 갚지 못했고 전답도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어머니는 밤새 기도했고 석이는 오빠의 손을 잡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오빠의 이마에 얹은 수건이 마르면 다시 적셨다. 열이 내리기를 빌고 또 빌었다. 입궁 전날 밤 석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석이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오빠보다 담이 크고 오빠보다 눈치가 빠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12살짜리 계집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그러나 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날 밤새 무언가를 결정했다. 어머니에게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내시부 문서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였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신세를 진 적이 있어 가끔 쌀이나 나무를 가져다 고마움을 표하던 사이였다. 어머니는 그 관리를 새벽에 찾아갔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았다. 폐물 몇 점과 아버지가 남긴 낡은 갓 하나, 그리고 이웃에게 빌린 동전 몇 입. 관리는 오래 망설였다. 그의 손이 폐물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결국 서류에 손을 댔다. 석돌이의 이름 옆에 적힌 신체 기록란에는 어린 시절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이 있어 정형 절차를 생략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관리가 문서를 덮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아이가 들키면 나도 끝이고 당신네도 끝이다. 알아서 해라. 어머니가 깊이 절을 올렸다. 관리는 눈을 피했다. 다음 날 아침 석이는 오빠의 옷을 입었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낼 때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다. 바닥에 쌓인 검은 머리카락을 어머니가 손으로 쓸어 모았다. 그 머리카락을 천에 싸서 품에 안았다. 석이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안에서 어머니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석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걸었다. 그 뒤로 석이는 이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석돌이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바꾼 것이었다. 글씨 한 획 차이였지만 그것이 석이의 두 번째 삶의 시작이었다. 궁으로 들어가는 길은 멀었다. 다른 내관 후보 아이들과 함께 포졸의 인솔을 받아 걸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다. 눈물을 참는 얼굴도 있었고 두려움에 굳은 얼굴도 있었다. 막 울음을 터뜨린 아이도 있었다. 포졸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 석이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두려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오빠 대신 들어가는 이 길이 무섭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걸음을 맞추며 앞을 보았다. 길 양옆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이렇게 고운 날에 이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경복궁의 정문이 보였을 때 석이는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문,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냄새, 향과 먹물과 오래된 나무의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다. 문지기가 명부를 확인했다. 이석, 통과. 석이는 한 발을 내딛었다. 그 순간 뒤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오빠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다. 석이는 다시 발을 내딛었다. 내관 후보들은 내시부 교육청 격인 공간에 모여 생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걸음걸이, 말투, 시선의 방향, 어른에게 예를 갖추는 법, 왕 앞에서의 자세,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다. 첫날 교관이 후보들을 일렬로 세우고 하나씩 살폈다. 석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관이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체구가 작다. 목소리가 가늘다. 그러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 교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석이는 영리했다. 배움이 빠르고 실수가 적었다. 다른 후보들이 걸음걸이 하나를 배우는데 사흘이 걸릴 때 석이는 하루 만에 익혔다. 말투를 교정하는 것도 빨랐다. 담당 교관 내관인 경복은 이석이라는 아이가 여느 후보들보다 눈치가 빠르고 손발이 민첩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챘다. 경복은 엄했지만 공정한 사람이었다. 잘하면 인정하고 못하면 다시 가르쳤다. 석이는 그런 경복을 신뢰했다. 문제는 목욕이었다. 후보들은 매 열흘마다 공동 목욕을 해야 했다. 석이는 처음 목욕날이 다가오자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빠졌다.
두 번째 날에는 손에 상처가 생겼다는 핑계를 댔다. 세 번째가 되자 교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보았다. 이놈아, 매번 핑계를 대면 의심받는다. 서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을 바라보며 방법을 생각했다. 방법은 있었다. 항상 있었다. 찾으면 되었다. 해결책은 의외의 곳에서 왔다. 같은 방을 쓰는 후보 중 막동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막동이는 유난히 수줍음이 많아서 목욕할 때 항상 구석에서 혼자 빠르게 씻고 나왔다. 그 아이를 보며 서기는 방법을 찾았다. 가장 이른 시각에 들어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씻고 나오는 것이었다. 긴 목욕천으로 몸을 감싸고 속도를 올리고 시선을 피했다. 들키지 않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했다.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넘기면서 익숙해졌다. 궁에서의 생존이란 이런 것이었다. 매 순간 방법을 찾고 찾은 방법을 익히는 것. 그렇게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서기는 정식 내관이 되었다. 이석이라는 이름이 내시부 명부에 올랐고 담당 구역이 지정되었다. 처음에는 창고 관리와 잡무를 맡았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물자를 정리하고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사람과 부딪힐 일이 적어 서기에게는 오히려 안도가 되었다.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독이 때로 방패가 된다. 잡무를 하면서 서기는 궁의 지리를 익혔다. 어느 통로가 어디로 통하는지, 어느 시각에 사람이 많고 적은지, 어느 구역에 어떤 어른들이 있는지. 이 지식은 나중에 여러 차례 서기를 구했다. 눈치와 지리 감각,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성격. 경복은 서기를 점점 더 중요한 일에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서기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만남이 찾아왔다. 내관 숙소 구역과 궁녀 생활 구역 사이에는 작은 담장이 있었고 그 담장 아래로 좁은 통로가 나 있었다. 짐을 나르는 통로였는데 서기가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다 그 통로 입구에서 작은 인기척을 들었다. 담장 그늘에 어린 궁녀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울고 있었다. 서기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궁에서 울음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서기는 멈추었다. 어쩐지 어린 시절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처음 궁 문 앞에서 뒤돌아가고 싶었던 그 순간,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그 순간, 괜찮으냐?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린 궁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10살이나 됐을까 싶은 얼굴이었다. 이름을 물었더니 대답이 없었다. 다시 물었다. 연석이요. 작은 목소리였다. 입술이 아직 떨리고 있었다. 연석은 그의 가을에 입궁한 아이였다. 나이는 9살. 경기도 어느 고을의 하급관리 집안 출신이었는데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된 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가문이 한순간에 몰락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유배지로 끌려갔다. 남은 것은 9살짜리 사내아이 하나뿐이었다. 친척 어른 중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왔다. 궁녀 선발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척 어른은 아이의 머리를 기르게 하고 여자 옷을 입혔다. 살 길이 그것밖에 없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것이 연석이 궁에 들어오게 된 이유였다. 궁녀 선발은 까다로웠다. 담당 상궁이 후보 여아들을 줄 세우고 하나씩 살폈다. 얼굴을 들게 하고 손을 펴게 하고 걸음걸이를 보고 말을 시켰다. 연석의 차례가 왔을 때 상궁은 아이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데려오라고 했다. 별채로 안내된 연석은 그 안에서 담당 의녀와 나이든 상궁 앞에 섰다.
옷고름을 풀라는 말이 들렸다. 연석은 얼굴이 굳었다. 두 눈이 커졌다. 상궁이 다시 말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모두 거쳐가는 것이다. 병이 있는지 숨기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무서워할 것 없다. 연석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풀었다. 의녀가 아이의 피부와 체형을 간단히 살폈다. 의녀의 눈이 잠깐 멈추었다. 연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러나 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들어 연석의 눈을 한번 바라보았다. 연석도 의녀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었다. 의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됩니다. 연석은 다시 옷을 여몄다. 손이 떨렸다. 의녀가 알고도 눈을 감아준 것인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연석은 평생 그것을 알 수 없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참는 것을 그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연석이 궁에 첫 발을 디딘 날의 기억이었다. 그 이후 매일 낯선 것들과 싸워야 했다. 낯선 음식, 낯선 규율, 낯선 사람들. 실수를 하면 꾸중을 들었고 잘해도 칭찬은 드물었다. 상궁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유배지에서 살아있을까? 나를 기억할까? 서기와 연석의 첫 만남은 그 담장 아래에서였다. 서기는 창고에서 가져온 밤 한 줌을 연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먹어라. 울다 보면 배고프다. 연석이 눈을 들어 서기를 바라보았다. 내관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건네는 것이 낯설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서기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 작은 손에 밤을 쥐어주던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마주쳤다. 통로에서 후원 담장 근처에서 물자를 나르다 스치는 복도에서 서기는 늘 먼저 알아채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석은 점차 어색함이 풀리며 눈빛으로 인사를 돌려주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눈빛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했다. 세월은 궁 안에서도 흘렀다. 서기는 어느새 내관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나갔다. 경복교관은 서기를 신뢰했고 차차 중요한 심부름을 맡기기 시작했다. 서기는 왕의 처소 근처 잡무를 돕는 지위까지 올랐다. 아무도 이석이라는 내관이 여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궁에는 목소리 가는 내관이 덜어 있었다. 키는 작았지만 내관 중에는 단신인 이도 적지 않았다. 서기는 틈새를 살아내는 법을 익혔다. 눈에 띄지 않되 필요할 때 있는 사람. 그것이 서기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할이었다. 연석은 자라면서 달라졌다. 9살에 들어온 겁쟁이 소녀는 15살이 되자 야무지고 영리한 궁녀가 되어 있었다. 손이 빠르고 눈썰미가 좋아 담당 상궁에게 총애를 받았다. 심부름을 시키면 정확하게 해냈고 어른의 말을 한 번만 들어도 요점을 파악했다. 그러나 연석의 내면에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듯한 갈증이 있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유배지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왜 이 궁에 있어야 하는지를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늘 같았다. 살기 위해서. 그 대답이 늘 씁쓸했다. 어느 여름 저녁 후원의 연못가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다. 당직이 끝난 서기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고 연석은 상궁 심부름으로 후원 쪽에 왔다가 연꽃이 피어난 연못 앞에 잠시 발을 멈춘 것이었다. 연못에 달이 비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연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관 어른은 이 궁이 좋으세요. 서기가 잠시 생각했다.
좋다 나쁘다 할 것 없이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연석이 작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그냥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 짧은 말이 묘하게 서로의 마음에 닿았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 그 연못가에서 마주치기 시작했다. 우연인 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연이 아니었다. 서기는 당직이 없는 저녁이면 후원 쪽으로 걸음이 향한다는 것을 알았다. 연석도 연못가 쪽 심부름을 자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스스로 깨달았다. 깨달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말이 늘었다. 고향 이야기, 어린 시절 기억, 먹고 싶은 음식, 꿈에서 본 것들. 궁 안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연못가에서만큼은 낮게 속삭여도 괜찮은 것 같았다. 서기는 연석에게 고향 마을의 봄비 이야기를 했다. 초가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빠와 함께 그 소리를 듣던 기억. 연석은 아버지 손을 잡고 갔던 장날 이야기를 했다. 엿을 사달라고 조르다가 결국 한 가닥을 얻어먹던 기억.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 안에서 각자의 결핍을 조용히 알아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도 그리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서기는 조심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다. 궁녀에게 마음이 가는 내관은 발각되면 큰 벌을 받았다. 더구나 석이 자신의 비밀을 생각하면 더욱 아찔했다. 가까워지면 들킬 수 있다. 들키면 끝이다. 그런데도 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이 막는다고 막히지 않았다. 담장을 쌓아도 틈새로 새어나왔다. 가을이 왔다. 궁 안에 긴장이 돌았다. 왕비 처소 근처에서 독이 든 음식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내시부와 상궁청 모두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모든 내관과 궁녀들의 행동이 면밀히 감시되었다. 구역 이탈은 곧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연못가 만남도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서기는 그 사실이 불편했다. 불편하다는 감정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의미했다. 그 무렵 연석이 위험에 처했다. 상궁 하나가 연석을 미워하고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총의 다툼이었다. 담당 상궁이 연석을 아끼자 그 상궁 밑에서 오래 일한 다른 궁녀와 그를 비호하는 나인 어른이 연석을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들어와 빠르게 자리를 잡는 연석이 못마땅했다. 독사건과 연석을 엮으려는 모략이 시작된 것이었다. 누군가 연석이 왕비 처소에 출입한 기록을 조작했다. 연석은 그날 처소 근처에 간 적이 없었지만 기록에는 연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담당 상궁이 연석을 불러 추궁했다. 연석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른들의 눈빛이 차가웠다. 15살짜리가 버틸 수 있는 압박이 아니었다. 처벌이 결정되기 전날 밤 연석은 숙소 한쪽에 혼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이 궁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서기가 이 사실을 안 것은 내관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서기는 밤새 생각했다. 나서면 안 된다. 관여하면 자신에게도 의심이 번질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의 비밀이 있는 몸으로 조사 흐름에 끼어드는 것은 위험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연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억울하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날이 밝기 전 서기는 경복교관을 찾아갔다. 단도직입으로 말했다. 연석이 억울합니다. 제가 그날 후원 근처에 있었는데 연석은 분명 다른 구역에 있었습니다. 경복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내가 왜 궁녀 일에 나서느냐? 서기가 대답했다.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궁안기강이 흐트러집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경복은 한참 서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알았다. 내가 알아보겠다. 서기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나오면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경복의 조사로 기록 조작이 밝혀졌다. 연석은 무고였음이 확인되었고 모략을 꾸민 측이 오히려 벌을 받았다. 연석은 그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었다. 누가 나서준 것인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석은 짐작했다. 그 짐작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연못가에서 마주쳤을 때 연석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다. 고맙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 없다. 연석이 고집스럽게 다시 말했다.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이 연못에 비쳤다. 서기는 그 순간 자신이 매우 위험한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감정이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그 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이미 알 수 없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궁 안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하나가 갑자기 병으로 드러누웠다. 어이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궁 안에 독살 의혹이 다시 번졌고 이번에는 광범위한 조사가 벌어졌다. 내관과 궁녀 모두 신원조사를 받았다. 출신 가문, 입궁 경위, 과거 행적을 모두 다시 들여다보았다. 서기는 두려웠다. 신원조사가 깊어지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었다. 서류를 조작한 내시부 관리는 이미 수년 전에 다른 이유로 궁을 떠난 상태였다. 서기를 알아볼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서류뿐이었다. 서류에는 신체 손상으로 정형을 생략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 문구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다행이었고 누군가 다시 들여다보면 의심이 생길 수 있었다. 밤마다 벽을 바라보며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 경복에게 패가 될 것이다. 어머니에게 소식이 갈 것이다. 오빠에게도.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연석과 마주쳤다. 연석은 서기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많이 피곤해 보여요. 서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연석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는 내관 어른한테 빚이 있어요. 어른이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어요. 서기는 한참 연석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없다.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서기는 처음 알았다. 이 궁 안에서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무서우면서도 따뜻했다.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왔다.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후궁의 병은 독살이 아닌 급격한 체질 변화로 결론이 났다. 긴장이 풀렸다. 서기는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봄이 더 깊어졌을 때 연석이 서기를 조용히 찾아왔다. 후원이 아니었다. 내관 잡무실 근처 창고 옆이었다. 연석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중요한 말을 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서기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무슨 말이 나올지. 저 알고 있어요. 연석이 낮게 말했다. 서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흔들렸다. 연석이 천천히 말했다. 목욕 때 잠깐 봤어요. 실수로.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창고 쪽에서 제가 물건을 가져오다가 잠깐. 정말 잠깐이었어요.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연석이 다시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른한테는 어른만이 아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싶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서기는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고 옆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기는 천천히 눈을 떴다. 힘들다.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묻지 않았다. 그 절제가 오히려 서기의 가슴을 더 올렸다. 사람은 때로 물어보지 않는 것으로 더 깊은 것을 말한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는 달라졌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등을 기대는 것과 같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모른 척 해주어도 알아주는 관계. 서기는 처음으로 궁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이 무서웠다. 무서운데 놓을 수가 없었다. 연석은 18살이 되었다. 서기는 21살이었다. 나이보다 오래된 눈빛을 가진 두 사람이 좁은 통로에서 스칠 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궁 안의 규율은 엄격했고 감정은 철저히 숨겨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자랐다. 규율이 막아도 감정은 담장 아래 풀처럼 돋아났다. 밟아도 다시 올라오는 풀처럼. 어느 날 밤 서기가 연석에게 말했다. 나는 오래 여기 있을 수 없다. 언젠가는 나가야 한다. 연석이 물었다. 언제요? 서기가 말했다. 모른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너에게 먼저 말하겠다. 연석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약속이에요. 서기가 말했다. 약속이다. 연석이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물었다. 나가면 어디로 가요? 서기가 말했다. 집에 가야지. 오빠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다. 연석이 다시 말했다. 저는요. 저는 나가면 어디로 가요? 저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이미 안 계시고 저한테는 여기가 전부예요. 서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오래 가슴에 남았다. 밤에 누워서도 심부름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돌아갈 집이 없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이 서기에게 숙제처럼 남았다. 이듬해 여름 궁 안에 큰 사건이 터졌다. 왕의 신임을 받던 원로 내관 하나가 바깥 세력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내시부 전체가 조사를 받았다. 경복교관도 연루 의혹을 받아 한동안 직무를 정지당했다. 서기는 조용히 있었지만 조사의 그물이 점점 가까워졌다. 경복 밑에서 일한 내관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다. 어느 날 밤 조사관 중 하나가 서기를 불렀다. 내가 경복 밑에서 오래 일했으니 알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서기는 신중하게 말했다. 경복교관은 제가 아는 한 충직한 분이십니다. 조사관이 물었다. 확신하느냐? 서기가 말했다. 그분이 충직하지 않았다면 저 같은 아이는 벌써 잘못된 일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충직한 어른 밑에 있었기에 제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기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물러가라. 그 이후 경복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경복이 서기를 불러 말했다. 내가 한 말이 내게 전해졌다. 고맙다. 서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교관 어른이 저를 처음 믿어주셨습니다. 경복이 잠시 서기를 바라보다 말했다. 너는 참 이상한 아이다.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남달랐다. 서기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경복은 더 묻지 않았다.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묻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얼마 뒤 서기는 조용히 결심을 내렸다. 때가 왔다. 더 있으면 위험하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운이었고 운은 영원하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의심의 눈길이 많아졌다.
목소리가 굵어지지 않는다는 것, 수염이 없다는 것, 체형이 그대로라는 것. 하나하나가 모이면 결국 누군가가 알아챌 것이었다. 서기는 경복에게 고향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고 고했다. 경복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서가, 너는 내가 아끼는 아이다. 그러나 나도 안다. 이 궁이 너에게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서기에게 조용히 궁을 나갈 수 있도록 서류를 마련해 주었다. 병가라는 명목이었다. 서류를 건네며 경복이 말했다. 잘 살아라. 어디에 있든. 서기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꾹 눌렀다. 서기는 연석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연못가였다. 봄이 막 지나고 여름의 문턱이었다. 연꽃이 막 피기 시작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드는 시각이었다. 연석이 먼저 와 있었다. 서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두 눈이 마주쳤다. 연석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나간다. 서기가 말했다. 연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다. 예상한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다. 알고 있었는데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약속했잖아요. 나가면 먼저 말해주겠다고. 서기가 말했다. 말해줬잖아. 지금 말하고 있잖아. 연석이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 연석이 물었다. 저 이름 알고 있죠? 서기가 말했다. 안다. 연석이 다시 물었다. 진짜 이름이요. 오래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연꽃잎을 흔들었다. 서기가 천천히 말했다. 석이다. 돌석, 이. 연석이 작게 웃었다. 비슷하네요. 저랑. 서기가 말했다. 그러게. 연석이 말했다. 가세요. 오래 있으면 더 힘들어요. 어서 가세요. 서기가 연석을 바라보았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궁 밖에서 만나면 좋겠다는 것.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던 그 말을 잊지 못했다는 것. 내가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 그러나 이 공간에서 그 말들은 할 수 없었다. 궁이라는 곳이 가로막고 있었다. 규율이 가로막고 신분이 가로막고 서로의 비밀이 가로막았다. 서기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깊이 숙였다. 잘 있어라. 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참는 눈빛이었다. 서기는 알고 있었다. 저 눈빛이 얼마나 힘든 눈빛인지. 서기가 돌아섰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걸었다. 연못가를 벗어나 긴 복도를 지나 경복궁 문을 향해 걸었다. 한 발 한 발이 무거웠다. 문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혔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돌아보면 걸음이 멈출 것 같았다. 그러나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연못 쪽은 보이지 않았다. 높은 담장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래도 그쪽을 바라보았다. 한 뼘 하늘만 보였다. 그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서기는 문을 나섰다. 바깥의 바람이 얼굴을 쳤다. 오래전에 이 문으로 들어올 때와 반대 방향이었다. 그때는 봄이었고 지금도 봄이었다.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다. 어린 소녀가 오빠 대신 들어왔던 그 문으로 이제 다 자란 여자가 나갔다. 한 손에는 작은 보따리, 안에는 갈아입을 옷 두 벌과 어머니가 입궁 전날 밤 몰래 쥐어준 놀이개 하나. 서기는 그것을 손으로 쥐었다. 따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길은 남쪽이었다. 집은 멀었다. 어머니는 늙었을 것이고 오빠는 여전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궁 밖에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여자의 옷을 다시 입어야 했다. 비녀를 꽂는 법도 다시 배워야 했다. 그래도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날 저녁 연못가에는 연석 혼자 서 있었다. 연꽃이 피어난 수면 위로 달이 떠올랐다. 연석은 오래 그 달을 바라보았다. 떠난 사람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지 생각했다. 어두운 길을 혼자 걷고 있을지, 무섭지는 않을지. 오빠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 그 길이 그나마 따뜻하기를 빌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연석은 그것이 부럽지 않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더 크게 느낀 것은 다른 것이었다. 이 궁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바라봐준 눈빛. 억울할 때 이름 없이 나서준 사람. 힘들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게 해준 존재. 비밀을 알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눈빛. 연석은 눈물을 닦지 않았다. 흘리게 두었다. 궁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치였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을 것 같았다. 이 눈물이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연석은 생각했다. 달이 연못에 일렁였다. 바람이 불었다. 연꽃잎이 흔들렸다. 연석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숙소로 돌아가야 했다. 내일 아침에도 당직이 있었다. 궁은 계속 돌아갔다. 누가 떠나도 누가 남아도 세월이 흘렀다. 석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 곁에서 살았다. 오빠 석돌이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가까운 읍내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 석이는 여자의 옷을 다시 입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오래 짧은 머리로 살다 보니 비녀를 꽂는 것도 낯설었다. 걸음걸이도 다시 배워야 했다. 내관으로 지내며 몸에 밴 걸음과 자세가 있었다. 어머니가 한 번씩 보고 웃었다. 그게 무슨 걸음걸이냐? 석이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만이었다. 어머니는 딸을 보고 오래 울었다. 수년이 넘는 세월이었다. 석이도 울었다. 그날 마루에서 나란히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마루에 빗소리가 들렸다. 석이가 어린 시절 오빠와 나란히 앉아 듣던 그 봄빗소리와 같았다. 초가지붕을 두드리는 그 소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은 소리였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다. 고생했다. 그 짧은 말에 석이는 다시 눈물이 났다. 궁 안에서 오래 참았던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석이의 마음 한쪽에는 늘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연못가에 혼자 남겨진 얼굴이었다. 연석?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던 아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억울한 일은 없는지, 새로운 모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석이는 가끔 꿈에서 연못을 보았다. 연꽃이 피어 있고 달이 일렁이는 연못. 꿈속에서 연석이 서 있었다. 그러나 꿈속의 연석은 항상 뒤를 보고 있었다. 석이가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꿈에서 깨어나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연석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몇 해가 지난 어느 가을, 뜻밖의 일이 생겼다. 내시부 관련 문서를 처리하던 읍내 관아에서 석이 앞으로 작은 쪽지가 왔다. 경복교관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궁을 떠나 외직으로 나와 있었다. 쪽지에는 짧은 글만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달 안에 궁을 나온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고 한다. 석이는 그 쪽지를 3번 읽었다. 첫 번째는 글자를 읽었고, 두 번째는 뜻을 읽었고, 세 번째는 그 뒤에 숨은 경복의 마음을 읽었다. 경복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 오래전부터. 그러면서도 묻지 않았고 막지 않았고 이제 이 쪽지를 보냈다. 그 달이 끝나기 전날 석이는 한양으로 향했다. 어머니에게는 오래된 지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한양 외곽 주막 근처에서 서기는 기다렸다. 아침부터 기다렸다. 오후가 지나도 오지 않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서기는 불안해졌다. 날짜가 틀렸나? 장소가 틀렸나? 그래도 자리를 지켰다. 저녁 무렵 낯익은 걸음걸이가 보였다. 궁녀 복색을 벗은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보따리 하나를 손에 들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걷고 있었다. 조금 야위었고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연석이었다. 서기가 먼저 일어섰다. 연석이 발을 멈추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 바라보았는지 알 수 없었다. 주막 앞길을 사람들이 지나쳤다. 두 사람만 멈추어 있었다. 그리고 연석이 먼저 웃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서기도 웃었다. 있다. 이런 일도. 두 사람의 웃음이 저녁 바람에 섞였다. 주막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뜨거운 국물을 앞에 두고 오래전 연못가에서 나누던 이야기들을 다시 시작했다. 고향 이야기, 그리운 것들, 앞으로의 이야기. 말이 끊이지 않았다. 궁 안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졌다. 웃음이 났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다시 말이 이어졌다. 연석이 말했다. 나가면 어디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한양 거리에 서 있는데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서기가 말했다. 왔잖아. 연석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다. 연석이 조용히 물었다. 저 어쩌면 좋죠? 서기가 잠시 국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같이 가자. 우리 집에. 연석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계신다. 오빠도 있다. 좁고 허름하지만 지붕은 있다. 연석의 눈이 흔들렸다. 괜찮겠어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서기가 말했다. 내가 궁에서 나한테 말했잖아.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 뭐든 하겠다고. 지금은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다. 같이 가자. 연석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맺혔다. 흘리지 않으려 위를 받다가 결국 한 방울이 볼을 타고 내렸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다. 가을바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나란히 남쪽 길을 걸었다. 서기는 고향 이야기를 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뒷산에서 보이는 노을, 봄에 마루에서 듣는 빗소리. 연석은 걸으면서 들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낯설지 않았다. 예전에 연못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살아있는 풍경이 되어 앞에 펼쳐질 것 같았다. 길은 멀었다. 그러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이 달랐다. 서기는 오래전 이 길을 혼자 걸었다. 어머니 품에서 떠나 궁으로 가던 그 길을. 그때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지금은 달랐다. 여전히 길은 멀고 앞일은 알 수 없었지만 옆에 사람이 있었다. 연석이 걸으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서기가 말했다. 그럴 리 없다. 어머니는 사람을 미워하는 분이 아니다. 연석이 또 말했다. 오빠가 이상하게 보면요. 서기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는 원래 좀 이상하다. 연석이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을 들판에 흩어졌다. 고향 마을이 가까워질 무렵 서기는 발을 멈추었다. 저 멀리 초가집 지붕이 보였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작은 형체가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기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연석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다 왔네요. 서기가 말했다. 다 왔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마지막 언덕을 넘어 마을로 들어서는 길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가을바람이었다. 들판의 벼가 출렁였다. 하늘이 높고 맑았다. 서기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궁 안에서는 좁은 하늘만 볼 수 있었다. 지금은 하늘이 끝이 없었다. 집은 가까워졌다. 어머니가 일어서는 것이 보였다. 멀리서 딸을 알아본 것이었다. 서기는 걸음이 빨라졌다. 연석도 따라 걸었다. 빠르게 그러나 함께. 마루 앞에 서자 어머니가 서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옆에 연석을 바라보았다. 연석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들어오너라. 추운데. 연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이끌었다. 마루에 셋이 앉았다. 저녁이 되자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초가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서기가 어린 시절 오빠와 나란히 앉아 듣던 그 소리. 연석이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처음 듣는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소리 같았다. 서기가 연석을 바라보았다. 연석이 눈을 떴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가 대신 말했다. 집은 좁고 허름했다. 앞일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붕이 있었다. 빗소리가 있었다. 옆에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